64페이지 제5절 조세의 전가 귀착.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를 했어요. 임대인한테 내라고. 근데 임대인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임대를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이런 현상이 뭐냐? 정부가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임대인이 전부 다 세금을 떠안는 게 아니고 일부를 갖다가 임대료에 플러스 알파 시켜서 임차인에게 떠밀었죠. 그게 이제 조세의 전가라고 이야기해. 전가, 떠민다, 전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일단 제목 한번 밑줄을 그어보고요. 그 양가로 2번 있죠. 조세의 전가 기착을 일단 밑줄을 잠깐 그어볼게요. 전가 기착.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또 밑줄 그어볼게요. 조세의 귀착 정도는 수요 공급의 탄력성 동그라미,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칠판을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세의 전가 귀착. 조세. 떠미는 게 전가.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게 귀착. 이 임대주택이 있는데 월세를 받아먹는 임대인이 있고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현재 월세가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 현재 월세는 100원입니다. 임대인은 100원을 받아서 챙기고 임차인은 100원을 뭐 지불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 주택에 대해서 30원의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있겠죠. 정부가 부동산을 관리해 주잖아요. 예. 등기부란 장부에다가 이게 소유자가 누구고 어떻게 바뀌었고 무슨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고 막 관리하니까 이제 재산세를 받겠다 이거지. 관리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 세금 30원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얼마를 전가시키고 싶었을까요? 얼마? 30원. 그렇죠. 악덕 임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30원 다 전가시키고 싶겠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 전가시키지 못하고 임대인이 본인이 20원을 부담하고 임차인한테 10원만 전가시켜서 다음 달부터 10원을 더 받겠대요. 그럼 결국 임차인이 10원을 부담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떠미는 게 전가입니다. 전가.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거 있죠. 귀착. 임대인의 귀착분 20원. 임차인의 귀착분 10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아까 방금 우리 그랬잖아요. 임대인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를 전가시키고 싶었다? 몽땅 다. 근데 몽땅 다 전가시키지 못하고 10원만 전가시켰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건물이 있는데, 여기 반지하방에 갑돌이가 살아요, 갑돌이가. 여기 이제 두 개 층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여기는 을돌이가 살아요, 을돌이가. 둘 다 임차인인데, 우리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은데,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다양하고 많으면 탄력적, 그렇죠? 대체제가 제한되면 비탄력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갑돌이는 현재 임차 현황을 보니까요. 보증금 500에 월 26만 원씩 내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보증금 500에 월 26만 원씩 내고 살고 있는데 이 정도 조건이라면 이 보증금을 빼서 이 정도 월세에 이를 대체해서 이사 갈 만한 주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겠죠. 보증금 500에 월 26만 원씩 내고 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갑돌이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면 이 집을 벗어나기 힘들겠다. 예, 그죠? 근데 을돌이는 보증금 2억에 월 7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살고 있대요. 보증금 2억에 월세 700만 원 정도 낼 수 있을 정도면 여기 말고도 갈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얘는 탄력적, 비탄력적? 엄청 탄력적이에요. 둘 다 임대인 집에 임차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얘도 임차인, 얘도 임차인인데 갑돌이, 일돌이는 둘 다 단 한 번도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고 잘 내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갑돌이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할까요? 막대할까요? 막대합니다. 분명히 갑돌이는 주민등록증에 갑돌이라는 자기 이름이 있는데 갑돌이 부를 때 갑돌이가 안 불러요. 야, 너, 야 임마 이렇게 불러.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맨날 임대인이 갑돌이한테 하면요. 맨 말끝이 뭐냐면 너희 쫓아내볼 테니까 쫓아내볼 테니까 항상 말끝이 이래.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돌이가 좀 바빠가지고 이제 집 앞에 쓰레기를 한 3일 동안 놔두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와가지고 갑돌이한테 야 임마 그런 거예요. 또 야 임마 그러면 너 저번에 저 집 앞에다 쓰레기 3일 동안 놔뒀던데 한 번만 걷다일 하면 너 맨 말끝이 뭐라고요? 쫓아내버릴 거야. 다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갑돌이는 찍소리 해요 못해요? 얘는 찍소리를 할 수가 없어. 찍소리를. 왜냐면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지만 이놈의 집구석 아니면 마땅하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 그래서 비탄력적이야. 그죠? 그러면 임대인도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갑돌이가 만만하겠죠. 그러면 세금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조금 전가시킬까요? 많이 전가시킬까요? 많이 전가시키겠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면 세상 사는데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 부담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반면에 임대인이 을돌이를 대할 때는 완전히 미소천사예요. 미소천사. 예. 항상 안부 물어보고 또 이제 저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돌이가 집 앞에 쓰레기를 놔둔 날 공교롭게 을돌이도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3일이 아니고 일주일 놔둔 거예요. 임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우리 갑돌이가 출장 때문에 해외여행 가셨나 보다 하고 대신 치워주는 거예요. 대신 치워주는 거. 그럼 보세요. 탄력적인 예를 함부로 대하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인 사람은 여기 말고도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당당하고 유리하죠. 그럼 이런 상황을 아니까 얘가 을돌이한테 함부로 못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을돌이한테 세금을 많이 전가시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면 유리하죠. 세금 부담도 크다 작다? 작다. 자 이제 이걸 쓸 거예요. 이제 제가 동그라미 4개를 쓸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 책은 이제 기초서라서 뭐 설명만 나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 나오면요. 막 수요금 곡선 그래프가 최소한 8개에서 10개가 나와요. 그것도 설명도 얼마나 자세하게 나온지 아세요? 그대로 우리가 내용을 받아들이면 시험장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그래서 딱 4줄로 압축시켜서 할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한 100번 이상 이제 나중에 읽어야 됩니다. 을돌이. 탄력적이 비탄력적이에요? 을돌이. 근데 대입소리 크게 안 하면 이렇게 나중에 책이 이렇게 나와요. 막 이렇게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급자 부담이 크고 막 이렇게 나와. 이렇게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갑돌이는 탄력 지금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한 거였어요. 그죠? 아니었어? 나 부탁한 거 원래 이런 스타일로 부탁하거든요. 갑돌이 탄력적 비탄력적. 갑돌이는 비탄력적. 을돌이가 탄력적이죠. 갑돌이는 누구예요?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아까 해봤잖아요.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러면 조세 관계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조세 부담이 크다 작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조세 부담이 크다 작다. 조세 부담이 크다. 자, 1번 3번 묶어서 자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여기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하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누가 더 크다? 누구? 또 이제 대답 소리에 적네. 또 다시 읽으면서 이게 깨우치게 되는 거니까. 자, 1, 3번 다시 하세요.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자, 누가 세금 부담 더 많이 해야 돼요? 탄력적이니까 유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이니까 불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크죠. 이런 경우에는 공급자인 임대인의 조세 부담이 더 커진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13번 읽으세요.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특징이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는 것은요. 세금을 하나도 내겠다 안 내겠다? 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랑 나 사이에서 내가 너보다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니까 내가 세금을 적게 내고 너가 더 많이 낸다. 둘이 나눠 내는 거예요. 나눠 내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너와 나 사이에서 내가 불리하니까 상황이 내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고 너도 낸다. 너는 조금 내고 나는 많이 낸다. 1, 3번은 어느 일방이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둘이 나눠서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나눠서 내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완전이란 말은요. 퍼펙트 100%를 말해요. 완전은 퍼펙트를 말하는데 탄력적이 아니고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유리하죠? 조세 관계에서 완전히 100% 유리한 거예요. 완전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조세 관계에서 내가 완전 유리하다는 것은 조세 부담이 적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내는 거야, 나는. 그러면 100%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기 때문에 100% 누가 다 부담한다? 상대방이 조세를 전부 다 부담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3번.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비탄력적이 아니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불리한 거예요? 완전히 불리한 거죠? 완전히 불리하다는 것은 내가 세금을 더 낸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완전이라는 것은 100%를 말하거든. 내가 세금을 더 낸다가 아니고 전부 다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 세금을 누가 다?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2번, 4번 묶어서 시작.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100% 상대방이 부담한다. 4번.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하다. 100%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제 얼마나 감사한 수업 방식인지 모를 거예요. 나중에 기본서 보세요. 환장할 정도로 시험 얼마나 꼼꼼하게 설명이 잘 나왔는데 근데 그래봐야 책에 막 수요 공고선 그래가지고 설명이 나왔는데요. 실제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두 번째.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인 상황이다. 라고 하면 조세를 부과할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는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한다. OX. X? X예요. 왜 X죠? 완전히란 말이 들어가면 더 낸다 덜 낸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다 내든지 다 부담하든지 하나도 부담하지 않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더 낸다 하면 안 됩니다. 얘가 완전 유리하죠? 그럼 상대방은 쳐다볼 것도 없어요. 완전 유리한 놈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요. 그럼 누가 내겠어? 요 놈이 세금을 더 내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전부 다 부담해야 되겠죠. 그것만 피해가면 돼요. 다시 1, 3번, 3, 4번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100% 상대방이 부담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하다. 100% 본인이 부담한다. 요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써먹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오늘 수업 맨 마지막 시간에는 지우고 물어볼 거예요. 지우고 아까 쓴 거 보이죠? 기억나지? 하고 물어볼 거예요. 예.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자, 이거 한 100번 이상 계속 해야 돼. 예. 자,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완전 유리하다. 100% 상대방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하다. 전부 100%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가 여기 보세요. 그림. 정부가 세금 30원 부과했죠.
근데 세금 30원 중에 임대인은 30원 전부를 임차인한테 떠밀고 싶었으나 얼마밖에 못 떠밀었어요? 20원. 10원. 그럼 자기가 20원 부담하고 임차인한테 10원밖에 전가를 못 시켰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임대인 공급자와 임차인 수요자 중에 누가 더 비탄력적이죠? 그치? 비탄력적이니까 지가 세금 부담 많이 한 거고, 얘는 탄력적이니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 적게 했죠? 그렇죠? 다음. 저번 달까지만 해도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임대료 100원씩만 입금하면 됐어요. 이번 달부터 임대료 입금 얼마예요? 110원 하죠. 그러면 임차인의 지불 부담이 커졌나요? 그러면 임차인의 잉여소득이 감소한다. 그러면 임차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임차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저번 달까지만 해도 월세를 100원씩 받았는데 이번 달부터는 통장에 110원씩 찍혀 들어오잖아요. 더 많이 받았죠? 근데 110원 받아서 다시 얼마를 인출해야 돼? 30원 빼가지고 정부한테 세금 30원 갖다 내야 되죠. 그럼 임대인 통장에 얼마 남아요? 이제 계산이 어렵구나. 다시 해볼게. 통장에 110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30원 세금 내야 되니까 30원 뺀 거야. 통장에 얼마 남았냐고요? 80원 남았죠? 그렇죠? 그럼 정전보다 임대인도 저번 달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가 감소한 거예요, 지금? 20원 감소했죠. 그러면 임대인도 실질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잉여소득 감소, 공급 감소,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 거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거래가 증가하냐고 감소하냐고? 당연히 감소하지. 안 살려고 하고 안 팔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럼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서 경제활동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 그죠? 이런 경우를 후생 손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후생 손실이라는 용어가 우리 시험에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정확한 용어 정리를 제가 해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게 어느 파트의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후생 손실이란 말을 쓰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파트든 어떤 파트에서 어떤 상황이든 정부가 개입했는데 뭔가 문제가 부작용이 생기면 파트를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 용어를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개입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개입한지는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정부가 개입했는데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에서 부작용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기저기 따지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해버린다? 후생 손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얘기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따로 용어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 무슨 손실이 생겼다? 후생 손실이 생겼다. 그 정도만 잡아놓으시면 되겠어요. 조세의 전가 기착 이 정도. 네. 다시 1, 2, 3, 4 한 번 더 읽고 투자로 넘어갈 거예요. 자,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100% 상대방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하다. 100% 본인이 부담한다. 이제 65페이지 부동산 투자 이론 할 거예요. 부동산 투자 이론이 우리 부동산 학개론 단일 파트 중에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부동산 투자 이론이에요. 투자 이론. 뭐 투자라는 것은 알죠. 집어넣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행위가 이제 투자인데, 이쪽 파트는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시험에 기본 요즘에 거의 8개 나와요. 8개. 8문제면 엄청난 거죠. 근데 문제 유형은 딱 2가지입니다.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말로 나오든지, 우리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계산 문제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시오 그러면 있잖아요. 무조건 기출 지문에서만 100% 다 나옵니다. 저도 이제 13회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우리는 30회 시험 준비하니까 제가 17년 선배네, 여러분보다. 17년 선배가 될지 18년 선배가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17년 선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17년 전에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지금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투자 이론은 뭐 사회 현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론이야. 이론. 20년 전에 나온 문제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시오는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거예요. 그냥 기출 지문만 읽으면 되거든요. 똑같이 나오니까. 계산 문제가 일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는 논리를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공부를 잘해도 한참 걸려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문제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시험은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게 우리 시험인데 그러면 40문제에서 24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게 60점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반대로 접근해 보면 40문제를 다 맞춰야지 합격하는 게 아니고 16개 다 틀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시험에 나오고 시험에 나왔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먹고 이런 애들은 나오자마자 그냥 찍고 틀리면 되는 거예요. 찍고 틀리는 데는 시간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그 시간 아껴가지고 쉬운 문제 또박또박 읽어가지고 실수 안 하면 무조건 합격인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투자 개념을 잠깐 좀 볼 건데 이제 좀 약간 표현들이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다 보니까 좀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지금 어쨌든 책에 있는 대로 가고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수업할 땐 제가 숫자도 좀 넣으면서 같이 병행을 하면 좀 감이 좀 더 빨리 오거든요. 일단 볼게요. 투자자란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A란 부동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10억을 주고 A란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 샀어요, 안 샀어요? 우리가 배우는 투자이론은 부동산 산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내가 분석해서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절대 안 샀습니다. 안 산 거예요. 일단 들어볼게요. 현재 이 부동산을 10억을 주고 산다면 1년 후에 미래죠. 미래. 이 부동산에서 이만큼의 수익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현재 1억 주고 산다 이거. 1억 주고 살려고 한다. 근데 1년 후에 1억 1,000만 원이 예상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1억 주고 사서 1년이 지나면 1억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 버는 거네? 투자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죠.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년 후에 보면 1억 1,000이 된다? 1,000만 원 버네. 이러면 안 되지. 안 되고 현재하고 미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예상되는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나중에 나올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다 설명할 겁니다. 할인율이 만약에 10%면 나누기 1.1로 할인하면 1억이 돼요. 그러면 할인해 보니까 현재 가치가 1억이야. 근데 나가는 돈이 1억이야. 그럼 얼마죠? 0이죠. 여기서 앞으로 투자 이론에서 0이라는 거는요. 적자 본 거 아니에요. 초과이윤도 없고 당초 투자자가 원했던 수익률을 정확하게 정상이윤을 가져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예요. 0이 내가 여기에다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3천을. 근데 여기 분석해 보니까 2천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아. 1,000만 원 적자죠. 투자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은 3천만 원인데 분석해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가치가 예상돼. 그러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1,000만 원 더 벌 수 있는 거죠. 정상인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분석했더니 나는 이제 적어도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데 저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측돼. 그러면 딱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바로 0이야. 초과이윤이 없다. 0원. 대신에 적자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딱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의 정상이윤을 가져가는 거죠.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바로 투자다. 그러면 투자는 현재 부동산을 산다면 미래 예상되는 가치가 이만큼이니까 이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를 채택할 것인지 할 건지 투자를 기각할 건지 결정하고 끝나는 게 바로 투자 이론입니다. 그래서 투자 이론은 끝까지 부동산 산다 안 산다? 산다 안 산다? 자, 이 말은 샀다 안 샀다가 아니고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 채택. 기각한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안 나오니까 안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분석의 시점은 언제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예상되는 돈을 할인해서 현재 시점에서 분석하니까 가치 분석은 언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나와요. 그러면 현재 가치를 줄여서 그냥 뭐라 한다? 눈치껏 맞춰야 돼. 현가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하나씩 나중에 배울 텐데 현가라는 소리가 나오면 할인됐다 안 됐다? 할인되었으니까 현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찍으세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순현가법은 할인했다 안 했다? 했다. 왜?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회수기간법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항상 나와요. 얘 할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안 나오면 얘가 나옵니다. 얘 할인했다 안 했다? 했다. 그냥 한 거예요. 한 거. 그래서 현재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할인한다 안 한다? 할인한다 한다 라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우리는 끝까지 부동산을 샀다 안 샀다 아직? 안 산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산 밑에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시장 가치가 7억 원에 나왔어요. 시장 가치란 다른 말로 교환 가치라고 돼요. 교환 가치. 그러면 시장 가치가 7억이라면 현재 이 시장에서 살라고 할 때도 7억 내야 되고 파는 사람도 7억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투자자 갑돌이가 분석한 갑돌이의 투자 가치는 5억이에요. 시장 가치 7억이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산다 안 산다? 안 산답니다. 안 산다. 사면 안 된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면 안 돼요.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아직 부동산을 사가지고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아직 안 샀죠? 만약에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내 물건의 시장 가치는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그건 좋지. 팔아서 내가 돈을 받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에서 말하는 시장 가치는 내 돈이 아니고 살 때 들어가는 돈이에요. 살 때 들어가는 돈. 아직 안 샀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투자자가 분석해 보니까 5억 정도 가치가 있는데 매물로 얼마에 나왔어요? 시장에. 7억에 나왔어. 싸 비싸? 비싸지. 자기가 생각할 땐 5억인데 7억이 나왔으니까 이거 사면 그 순간 2억 적자야.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매물로 3억이 나왔으면 투자해요 안 해요? 얼른 사야 되겠죠. 투자자가 볼 때는 5억 정도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 3억 원의 매물로 나왔어. 이거 살 때 3억 주고 사면 5억이 돼서 2억 버는 거죠. 그런 개념이거든. 그런 개념.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안 산 거예요. 살려고 알아보는 겁니다. 언제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렛대 효과. 예. 양가로 2번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양가로 2번. 지렛대 효과 밑줄 그어봐요. 그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나왔어요. 레버리지. L-E-V-E-R-A-G. 시험에 이 영어를 갖다 한글로 그냥 읽어서 이렇게 많이 써줍니다.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통상 요즘에는 지렛대란 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레버리지라고 바로 써버려요. 왜냐면 시험 출제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통상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지렛대 효과란 말 안 써요. 그냥 레버리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쓰는 용어들을 써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문제는 없지만 요즘에는 지렛대란 말 안 쓰고 그냥 영어를 그냥 한글로 써서 레버리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통상. 네. 자, 그러면 개념을 이제 잠깐 잡고 이제 계산 문제 푸는 방법만 좀 살짝 한번 들어볼 건데요. 레버리지라는 것은 이제 뭔가 도구를 활용하는데 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큰 바위 덩어리를 이렇게 내 직접 밀면 바위 덩어리가 이만큼밖에 안 움직여요. 이만큼. 근데 바위 덩어리 밑에다가 돌멩이 집어넣고
막대기나 쇠파이프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찔러 넣어가지고 똑같은 힘을 그 도구에 전달하면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뭐 그 말에 그 말.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죠. 동물하고 사람은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동물은 뭘로 힘을 쓴대요? 몸으로 힘을 쓴대요. 사람은 머리로 힘을 써요. 여러분도 공부를 머리로 하셔야 돼요. 머리로. 자, 일단 볼게요. A란 부동산이 있어요. A란 부동산이 시장 가격이 10억입니다. 근데 A란 부동산을 투자하면 A란 부동산에서 총 예상되는 수익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죠? 10%예요. 왜 10%냐면요. 총 투자 수익률은 총 투자 자본 10억 원을 기준으로 총 수익이 1억 원이니까 총 투자 자본 수익률이 10% 맞죠? 그렇죠? 자,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총 투자 자본 수익률은 10%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10억짜리 사는데 투자자가 자기 지분이 4억이 들어간 거예요. 4억이. 10억짜리 사는데 자기 통장이 4억밖에 없었대요. 나머지 얼마 보조갑니까? 6억 보조가지고 6억은 어떻게 했을까? 빌렸겠지. 그래서 6억은 다른 사람한테 은행한테 빌렸대요. 6억. 그러면 잠깐 여기서 10억 원이란 돈을 전부 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저 총수익 1억 원 다 내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지분이 4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6억 빌렸어. 그럼 당연히 저 총수익 중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갚고 나머지를 지분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챙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런 조건이라면 투자자는 저 10%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10%는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남들이 야 저거 10억짜리 상가인데 저거 사면 1억 벌 수 있대. 수익률이 10%래. 라고 남들이 하는 소리고 투자자 본인이 봤을 때는 저 1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기 지분을 기준으로 전체 총수익 중에서 이자 비용 빼고 자기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돈. 이 부분이 관심 있겠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총 수익률이 몇십 프로 있죠?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총 수익의 비율이 10%였죠. 여기 지금 무슨 수익률이래? 얘는 지분 수익률이래. 그러면 뭘 기준으로? 총이 아니고 자기 지분을 기준으로 어디? 지분이란 말이 있으면 부채란 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분 투자자가 총 수익을 다 챙겨갈 수 있을까? 아닐걸? 지분 투자자는 총 수익 다 못 챙겨갈걸? 여기서 빌린 돈에 대한 뭘 빼야 되겠습니까? 이자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지분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가 시험 보려면 시간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 여러분들 예상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 어? 암기는 아까처럼 보조는 증가 요것은 말이죠. 이해를 먼저 시키고 나서 총정리를 하려고 하면 나중에 헷갈려 버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 임대료 보조했잖아요. 그건 암기도 잘 돼. 그거는 암기 먼저 딱딱 해놓고 설명을 해야지. 그 설명에서 사고가 흐트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시킨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이런 거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하려고 하면 머리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어를 읽는 거야. 무슨 수익률은? 뭘 기준으로? 지분 투자자가 총수익 다 가져가? 총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야 되겠죠? 그렇게 혼자 중얼중얼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혼자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 텐데 남한테 돈 빌리면 이자율이란 게 있겠네. 이자율. 어디 딱 두 개만 해볼게요. 두 개만. 우리 책 보니까 6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종류 보이시죠? 정의 지렛대효과 밑줄 그어봐요. 일단은 정의 지렛대효과 밑줄, 부의 지렛대효과 밑줄. 그러면 지금 두 개 밑줄을 그었는데 투자의 목적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의 지렛대 효과하고 부의 지렛대 효과하고 어떤 용어가 좀 더 정감이 가나요? 그 정감 가죠. 그죠? 옆에 플러스 붙었죠. 지렛대 효과는 남의 돈을 이용하는 건데 아마 이제 남의 돈을 이용하면 나에게 뭐 이익이 생기나 봐. 플러스 알파. 부의 레버리지는 지렛대 효과는 마이너스 붙었죠. 그렇잖아요. 거기. 아마 부의 지렛대 효과는 남의 돈을 이용했을 때 내 이익이 깎이나 봐. 자, 볼게요. 대출 금리가 8%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은 10%인데 대출 금리가 8%밖에 안 되죠. 상대적으로 싸요, 비싸요?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일부 학생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요즘 대출 금리가 한 4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8%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힘이 없어. 다리 힘이 빠져버려.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요. 돈이 이만큼 부족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빌릴 때 이자를 8개를 주기로 하고 빌린 거예요. 8%. 근데 그 돈 가지고 투자했더니 몇 개를 버는 거예요? 10개를 벌어. 그러면 남의 돈 끌어와서 투자한 부분에서 10개를 벌어서 이자로 8개를 주고도 남의 돈 굴려서 내가 2개를 더 챙겨 먹을 수 있네? 그럼 나에게 이익이 생길 것 같은데?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총 수익률 10%보다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분명히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해볼게요. 자기 지분 얼마 들어갔어요? 4억. 총 수익은 1억. 그다음에 빌린 돈 얼마? 6억. 빌린 돈에 대한 대출 금리 몇 프로? 8%. 0.08 하면요. 68에 48, 4,800이 돼요. 그러면 1억에서 4,800만 원 빼면요. 5,2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계산은 나중에 할 거예요. 5,200만 원 나누기 4억 쳐보면 0.13이 돼요. 0.132.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냐면 13%가 돼. 10%보다 더 커졌어요. 그럼 나에게 이익을 줬죠? 이런 경우를 정의 지렛대, 정의 레버리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려면 총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더 싸야지 수익률이 커지는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그냥 해볼게요. 그냥 대출 금리가 세상에 무려 15%야. 어떤 경우냐면 개발 사업 하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가 대출을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빌리려고 그랬더니 선순위 대출이 있다길래 안 빌려준대요. 어떻게 급한데. 그래서 사채를 갖다 쓰기 너무 겁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P2P 금융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비싸지만 그런 금융을 활용해서 15% 빌려서 이제 하겠대. 그럼 또 생각해보자. 남한테 돈 빌려오는데 이자를 15% 주기로 했죠. 그 돈 갖다 투자하니까 몇 프로 버는 거예요? 10%. 그러면 10% 벌어서 나온 이자 수익 그대로 다 갖다 주고도 부족하니까 내 주머니에서 또 꺼내다 또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내 수익률은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10%보다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질 것 같아. 이게 이제 V의 레버리지인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거 가지고 할 거예요. 요거. 자, 자기 자본 똑같아요? 똑같지? 총 수익도 똑같죠? 빌린 돈 똑같죠? 자, 대출 금리 달라지죠? 대출 금리 몇 %예요? 0.15예요. 그러면 6억 곱하기 0. 어머, 9천이야. 9천 이자가. 그럼 1억에서 이자 9천 빼니까 얼마 남아요? 아니 무슨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1년 동안 자기 돈 4억 투자해서 꼴랑 1,000만 원 번다는 거야 지금. 완전 은행 금리밖에 안 되네. 그러면 나중에 계산기로 1,000만 원 나누기 4억을 쳐보면요. 0.025가 나올 거예요.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몇 %냐면 헐 이래 100%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남의 돈을 끌어다 썼더니 수익률이 확 줄어버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비싼 이자를 갖다가 끌어다 쓰다 보니까 수익률이 확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내 이익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레버리지라고 한다? 부의 레버리지다라고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 그러면 시험에는 정의 레버리지하고 부의 레버리지하고 어떤 게 시험에 중요할 것 같아요? 찍어. 둘 다란 소리 하지 말고 찍어봐.
좀 정상적인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 그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정상적인 생각을 좀. 투자 목적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해. 근데 부동산은 비싸니까 남의 돈을 끌어다가 융통에다 쓰는 게 보통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남의 돈을 갖다 쓰면서 나에게 뭔가 더 꼭 이런 소리까지 해야 돼요? 자, 마지막 기회야 이제. 정의 레버리지하고 부의 레버리지하고 어떤 것을 투자자는 원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투자 목적은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도 특별한 거 부의 레버리지는요. 그냥 개념을 어쩌다 물어보는 거고 정의 레버리지를 전제로 문장을 끌어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뭐가 중요하다? 정의 레버리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67페이지. 제2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률. 투자의 위험과 잠깐만.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야? 잠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보면요. 첫 번째. 투자자라는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면 A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10%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되더라. 근데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10% 수익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의 편차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10%가 바로 예상 수익률입니다. 뭐 기대가 평균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A에 투자한다면 적만큼 정도의 수익을 챙겨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예상 수익률이에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1%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상에서 빗나갈 수 있는 변동 가능성. 이걸 갖다 그냥 뭐 위험이다라고 해요. 위험이다. 위험과 수익.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투자는 돈 까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위험과 수익이라고 하지 말고 수익과 위험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투자자가 목표하는 것은 수익이니까 위험과 수익이 아니고 수익과 위험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어떤 대한민국에 있는 책도 수익과 위험이란 말이 없고 전부 다 위험과 수익이에요. 시험도 수익과 위험에 대해 아니에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우리 책도 맨 두 번째 줄 보니까 투자 위험과 수익률 중에 뭐에 대해서 먼저 또 나왔어요? 위험에 대해서 먼저 나왔네. 아하, 왜 그렇지? 일단 넘겨서 이제 뭐 밑줄은 긋지 말고요. 저기 69페이지 보면 뭐가 하나 있는데 저 밑에 이제 그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란 게 있어요. 뭐 위험 혐오적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뭐 밑줄 안 그어도 괜찮으니까 요거 좀 잠깐 볼게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통해서 확인할 거고.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의 어떤 태도가 좀 차이가 있대요. 위험 상대적으로 선호형 투자자가 있고 뭐 위험 추구형이라고도 하고요. 위험 회피형, 예, 위험 혐오형 투자자가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설명은 좀 이따 할 거고 일단 위험 선호형과 위험 혐오형에 대한 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말일까? 이렇게 뭔 말일까? 본인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는 위험 선호형이다. 손 번쩍. 들어봐. 집안 말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나는 위험 혐오적이다. 손 들어. 예.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뭔데? 설마 위험 중립형이라는 소리를 알고 지금 손 안 든 건가? 그건 안 적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의 투자 성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저는 어떤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극히 위험 혐오형입니다. 극히 위험 혐오형. 극히. 예. 복권도 안 살라고 그러잖아. 나는. 확률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위험 혐오형인지 선호형인지 알아보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학생이 오늘 수업 끝나고 학생들 다 간 다음에 책상 붙여놓고 책상 위에다 모포 깔아놓고 고수업을 치는 거야 이제 고수업을. 근데 이제 첫 번째 학생이 기본 3점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학생은 긴장하고 있죠. 떨고 있겠지.
제 입이 어떻게 벌어질지, 고라고 나올지 스톱이라고 할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기본 3점이 났는데 그때부터 표정이 심각해져. 막 바닥에 깔린 거 막 보는 거야. 저놈은 못 먹고 막 혼자 막 그래. 그래가지고 시간 2분이 지났어요. 이 두 학생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 야, 뭐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잠깐만 있어봐. 또 그런 거예요. 또다시 시간이 2분이 지난 거야. 그런데 화가 난 거야, 이 두 학생이. 야, 빨리 이야기 좀 해. 했더니 또다시 1분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 에이, 스톱. 그런 거예요. 수습하려면 아까 5분 전에 수습을 하든지. 근데 5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에이, 수습한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화가 나가지고 맥살 잡았어. 너 왜 이따위를 하냐 했더니 얘가 그런 거야. 아니, 나도 바닥에 저 똥강 깔렸잖냐. 내가 들고 있어서 사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바퀴만 돌면 쟤는 광박까지 씌울 수가 있는데 네가 지금 구사를 2개 먹어서 하나만 더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깔려 있잖냐. 나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돌다가 잘못되면 고박을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고민하다가 차라리 그냥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가고 싶어서 스톱했다. 라고 하면 이 학생은 무슨 스타일이죠? 위험 혐오형이에요.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돈 버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험은 하고 싶지 않아요. 위험이 작다면 수익이 작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스타일이 혐오형이에요. 위험 선호형은요. 이제 요 학생이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기본 3점만 나면 볼 것도 야 돌아 뭐 인생 뭐 어차피 한 방이야 하고 계속 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막 못 먹어도 고 막 그러길래 야 너 정말 못 먹고 싶어서 고하는 거야 했더니 아니래. 자기는 인생은 어차피 한 방이기 때문에 당근도 있으면 채찍도 있고 쓴 것도 있으면 단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도하면 그냥 끝나지만 고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고박을 쓸 수도 있지 않냐. 근데 뭐 무조건 고하면 100% 도박 쓰는 건 아니지 않냐. 고박을 쓰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는 뭐 고박을 쓰더라도 그냥 돌겠다. 그러다가 만약 왕창 먹으면 고박 여지껏 몇 번 썼던 거 다 메꿀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학생은 뭐죠? 위험 선호형은 투자 기준이 달라요. 얘는 높은 수익성이 있다면 기꺼이 위험 부담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이겁니다.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투자할 때 어떤 거 먼저 보냐면요. 야 어디 뭐 돈 될 만한 거 없니? 이렇게 먼저 확인해요. 돈 될 만한 게 있으면 수익만 충분하다면 기꺼이 위험 부담 하겠다 이런 식이죠. 반면에 위험 혐오형은 투자 선택할 때 야 좀 어디 일단 좀 안전하게 자금 굴릴 데 없니? 이거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실은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 둘 다 위험은 싫어요. 둘 다 수익은 좋아. 근데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고 위험이 작아지면 수익도 작아지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 반비례. 비례 반비례?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높은 수익성이 있으면 기꺼이 위험 부담도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위험이 작다면 수익을 적게 먹어도 받아들이겠다.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 예.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위로 갈수록 수익률이 커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편차 위험이 커진대요. 그랬을 때 이런 곡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A가 있어. A는 기대 수익률이 8%, 위험이 2%. B는 기대 수익률이 10%, 위험이 3%라고 하자. A하고 B하고 어떤 게 더 좋죠?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A는 B보다 수익률은 작아요. 위험도 작아. A는 저위험 저수익이다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B는 A보다 수익률은 커요. 대신 위험 부담도 커. 고위험 고수익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누가 더 우월하냐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위험 선호형은 뭔 선택할 가능성이 클까요? B죠. B.
위험 혐오적인 스타일은 A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위험과 수익. 딱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우리 책에서 위험이란 용어가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특별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 시험에서는 투자자를 어떤 형태로 가정을 하고 있다. 위험. 둘 중에 누구?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분석이 아니고 무슨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위험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그렇게. 네. 자, 다음에 이제 용어 하나만 듣고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잠깐만. 67페이지 잠깐만. 67 잠깐만. 거기 보면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금융적 위험 있죠? 밑줄 그어봐요. 동그라미 2번 금융적 위험 밑줄 쫙. 금융이 무슨 말이냐면 자금을 융통하는 게 금융이에요.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할 때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남의 돈을 빌리면 장점도 있죠. 내 돈은 3억밖에 없는데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려고 한다면 나는 3억 범위 내에서만 투자 선택이 가능해. 근데 남의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한다면 4억짜리, 5억짜리, 6억짜리 수익률이 좀 더 큰 거를 선택할 수 있어서 투자 선택의 폭이 좀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남의 돈을 끌어다 쓰면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잘못되면 빚쟁이한테 쫓겨다니죠. 그걸 채무불이행의 위험이라고 그래. 그래서 금융적 위험 뭐냐. 투자 시 남의 돈을 빌려와서 투자했을 경우에 잘못되면 빚쟁이한테 쫓겨다닐 수 있는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죠. 그런 걸 갖다가 금융적 위험이다. 그 용어 잠깐 들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물어볼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68페이지 수익률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